결국 일자리 위기가 크게 올 것이다. 결국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로봇이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세상이 곧 오고 있다.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생명공학에 관한 모든 연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AI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AI에 관해서 치고 나가는 거 선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자, 올해 이제 대선이 이제 곧 열립니다. 몇 월 달에 열리죠? 6월 3일입니다. 이제 2달도 안 남은 시즌이라서 지금 또 따끈따끈하게 이제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오늘의 손님은 바로 이준석 대선 후보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후보님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후보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조사를 했고 또 샅샅이 질문을 할 텐데 그중에 후보님 먼저 저희 채널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과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먼저 시작해 주신다면.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대선 출마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놓인 위기라는 것. 경제 측면에서도 아니면 과학기술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해서 오늘 한번 얘기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예. 저는 김 작가님하고 같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님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그래야 또 저도 유권자니까 또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처음 뵙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송에서 워낙 많이 앞뒤 코너로도 뵀고요. 자주 뵙습니다. 예, 대기석에서도 뵀고.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교수님은 이제 후보님과 이제 사석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많이 뵀잖아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준석 후보님의 장점 아니면 캐릭터 어떤 사람인가? 저는요, 일단 놀란 게 저보다 방송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여기를 올리면서 본인을 약간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맞았어. 제가 원래 어비 프로그래머인데 어쩌다가 방송에서 이렇게 또 가까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또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심사위원인가 뭔가 그런 역할도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뭐 방송하다 보니까 뭐 토론 잘하는 거로 소문나가지고 제가 심사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 토론할 때 사파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생들이 각 잡고 하는 토론은 제가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경제 여러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위기인데요. 저는 결국 일자리 위기가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의 위기는 아니겠지만 결국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로봇이 하드웨어를 대체하는 세상이 곧 오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과 대한민국의 노력 자체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어느 순간에는 AI든지 AGI든지 결국 사람을 대체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조금이라도 사람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줄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양극화, 저성장, 뭐 저출산 여러 위기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자리를 제일 먼저 킹핀처럼 여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결국에는 판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원래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판교에 친한 친구들이 많은데 판교에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랑 겹쳐가지고 한 초급 개발자 중에 7천 정도씩 연봉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초급인데요. 예, 초급인데도 그 그게 정도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많죠. 사실 초급으로 시작하면요. 예, 초급이면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시작하면서 받는 급여인데 다른 직군에서는 받기 어려운 급여거든요. 뭐 여러 수당까지 합쳐서겠지만은. 근데 최근에는 그 금액이 거의 반토막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코딩 어시스턴트, 코파일럿 이런 것들 서비스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들 수준의 코딩은 이제 프롬프트 몇 줄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AI나 최첨단의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이 오히려 가장 먼저 도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갈수록 널리 번질 겁니다. 예, 저는 뭐 요즘 뷔페 레스토랑에서 쌀국수를 로봇이 끓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가속화되면은 그냥 예전에는 일자리를 뭐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금이 어느 정도야 문제였다면은 이제 사실 로봇이나 AI 생산성도 떨어지는 사람은 취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선이 이제 꽤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마 최저임금과도 결부되어 있을 거고요. 이거 사람 대체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위기로 느낍니다.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대량 실업, 일자리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여쭤보면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으로 있는 건지랑 플러스로 아까 교육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 제가 알기로 R&D 개발비도 좀 정부에서 투자한 것 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줄어드는 건지. 저희가 당 이름이 개혁신당인 이유가요. 이거 확 바꾸지 않으면은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혁명 납니다. 왜냐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압력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 보시면요. 지금
학령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초중등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중등 교육 같은 경우 예산이 이제 학생 1인당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막 교과서도 AI 디지털 교과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학 교육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을 지금 굉장히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대학교별로 1인당 교육비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 7천만 원 정도 1인당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애초에 사람에 투자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그렇게 격차가 나는 상황 속에서 지방 가면 2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갈수록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일부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AI와 로봇을 뛰어넘는 생산성을 가지게 되어가지고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사실 졸업장만 들고 있지 극복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네, 이거 심각하다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남은 일자리의 어떤 질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양극화를 해결하는 해외 사례들을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열제 성격으로 뭐 UBI라고 하죠.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해서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로봇세나 이런 걸 걷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육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하한선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중등 교육에서 남는 예산을 이제 고등교육으로 옮겨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의 조정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걸 하자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르느냐 초중등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장난 아닙니다. 예, 이것이 선생님 수를 줄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대체되는 사람이 AI 로봇 대체되는 사람 수가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원래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남들 듣기 불편해하는 얘기 하면서 그 맞는 얘기, 옳은 얘기란 뜻도 있지만 처맞는 얘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맞는 얘기 하면서 저희가 계속 정치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지금 저희 개혁신당은 의원들이요. 저 85년생, 천하라면 86년생, 이주영은 82년생, 다 80년대생이라 가지고요. 저희가 정치 계속하면 한 30년 뒤까지 정치할 수 있어요. 지금 맞는 얘기 한다 해가지고 30년 뒤에 저희가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좀 나이 있으신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85년생 얘기해주셔서 이제 말랑말랑 얘기 하나 살짝 하고 가면 사실 후보님과 제가 뭐 사적으로 막 친분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처음 뵌 게 한 15년 전쯤이잖아요. 그때 김 작가 파릇파릇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냐면요. 메일로 저랑 제발 인터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덜덜덜 시간을 그렇게 안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저 너무 잘 나가 제가 메일을 못 보내겠어. 이제 보니까요. 그런데 저 이제 오랫동안 봤으니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후보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준석 위원은 이준석 후보는 너무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말 잘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방지다. 좀 예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들으신 적 많이 있잖아요. 뭐 원래 그 약간 도는 속설 중에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서울대생은 싸가지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혹시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많이 바뀌셨는지. 근데 저도 정치권에 있으면서요. 그 기득권하고 많이 싸우다 보니까 근데 가장 하기 쉬운 건 기득권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지 그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선택 안 했던 거는 제가 정치권에 들어간 이상 나랏밥 먹으면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 입신양명을 위해 가지고 줄 서고 이러다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으면요. 글쎄요,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잘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그냥 박근혜 퀴즈로 쓸려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 비비면서 제가 정치했으면은 이번에 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제가 꼬장꼬장하게 사는 이유는 뭐 그렇게 대다수의 정치인이 사는 대로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전직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냥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이제 후보님이니까 또 세일즈도 하셔야 되니까 생각보다 내가 정치하면서 큰 양보 이거 하나 한 거 있다. 큰 틀에 통 큰 양보 하나 홍보 좀 하세요. 제가 예전에 그 송영길 대표님이 제가 국민의힘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님이 민주당 대표하실 때요. 저희가 모여가지고 합의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선거권 연령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합의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맞는 상대를 만나면 대화가 되는데 제가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도 괜찮은데 이상한 사람은 제가 못 참습니다. 예. 분노가 치밀어 오르나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모 후보님한테 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일자리 위기 이런 거 얘기해 주셔서 평소 우리 경제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학습하시는 방법이 예.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또 김 작가팀이 나오셨으니까 여기는 또 유튜브 예. 또 경제 채널을 이제 대표하는 채널 중 하나잖아요. 유튜브 상에 보시면 대한민국 지금 경제 위기다. 지금 대한민국 끝장났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후보님은 이런 경제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습득하시고 플러스로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경제 위기에 들어간 건지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유튜브로 좀 어그로성이 좀 많은 거다. 그 정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제가 지역구가 이제 상계동이다가 이제 동탄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동탄 가보시면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라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난 한 20년의 세월 동안 저희가 뭐 누군가한테 물어보면은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러면은 건물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환상이 사실 지금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한테 많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주, 물론 꼬마빌딩 같은 거 사는 분도 있겠지만은 건물주가 상징하는 게 뭔가 새 받아먹는 삶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오토라고 얘기하다고요. 예, 오토로 사는 삶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오토로 사는 삶을 추종하기 위해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적어도 80년대생, 90년대생에게도요. 근데 80년대생, 90년대생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빚내서 들어간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 공실 나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특히나 뭐 일반 상가도 아니고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위험할 수 있는 하다못해 생수까지도 투자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화가 안 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명목상의 자산은 잡히는데 캐시플로우가 안 생기는 상황이 많은 가정에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다량의 자산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나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되기 위한 노력 속에 묻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좀 종합해 보면 또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경제 행위가 온라인 디지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긴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중요성 말씀해 주시면서 그 새로 생기는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청사진도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더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사실 황혼층이나 중장년 이상인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디지털 리터런시라고 하나요? 이런 적응력이 떨어지는데 그분들을 교육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된 환경 속에 뭔가 알찬 일자리에 매칭이 될까 그런 걱정도 솔직히 있거든요. 저는 교육은 솔직히 말하면 그 세대를 위한 방책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발상전환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이런 생산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더 고도화된 작업들 하게 되면은 이미 예를 들어 한 20년 전부터는 싱가포르에서는 고령층이 맥도날드 알바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 그 팀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고령층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에 대해 가지고 집착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산을 끌어안고 쓰지 않고 결국에 물려주고 이제 세상을 떠나야지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압박에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는 주택연금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주택연금으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넣어두게 되면은 거의 뭐 국민연금이나 여러 다른 노후보장 준비해 주신 것과 더해가지고 상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꼭 자식에게 물려줄 때까지 온전한 형태를 보유해야 된다는 압박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세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적인 지금 이제 상황이 온 겁니다. 더 이상 여기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거기에 대한 복지 수요를 집을 안 팔고 버티면서도 복지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엔 아랫돌 윗돌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식 세대에게 징세를 통해 가지고 상당한 또는 국민연금에 그런 이번에 소득대체율 올린 것처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식 세대에 끌어다 쓰고 나중에 자기 자식의 집 한 채 물려주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물론 이런 노후 준비가 안 되신 집 한 채 없고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 복지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결국 자산을 가지신 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꿈꾸지 않으셨겠지만은 자산을 조금씩 깎아가면서 노후를 설계하시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큰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뭐 30, 40평대 집에 거주하고 계신데 자식들을 키울 때는 그 큰 집이 필요하셨겠지만은 그걸 떠나보낸 다음에 작은 집으로 전환하시려고 할 때 지금 양도세나 여러 가지 부담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작은 평수로 이사하는 분들에게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그런 자산을 좀 깎아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연금 얘기해서 부동산 전체가 우리가 좀 넘어가면 왜냐하면 또 한국인의 자산
70%가 부동산이니까요. 그리고 선거는 거의 부동산 정책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동산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와중에서 수도권 과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그 영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체감을 덜하는 것뿐이지 저는 서울의 외곽지부터 조금씩 이제 공실이 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동탄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 끄트머리 쪽에 있는 지역구인데 이걸 이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결국 경기도에 GTX까지 깔아가지고 확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처음에 주택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동심원 이론 같은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최중심부에는 오히려 직주 근접성이 높은 그런 주택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소형주택이라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강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히려 고가의 넓은 평수 주택들이 있고 이분들은 출퇴근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로 출퇴근하시죠. 골프장으로. 그렇죠. 이게 역설적인 거죠. 경기도의 동탄에서는 광역버스랑 GTX 타고 강남이나 서울역으로 출퇴근하고 매일매일 평일에 출퇴근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은 평일에 골프장을 출퇴근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구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중심부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상계동이긴 하지만은 재건축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84제곱미터 위주의 공급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럼 평수를 더 줄이자. 지금 이미 이 옛날에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젊은 세대가 부담을 느꼈다면은 이제는 건축비가 부담인 상황이 됐습니다. 예, 건축비가 부담이기 때문에 경기도 가도 비싸요. 건축비는 어디나 고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한 20에서 40% 정도 줍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거를 화끈하게 한 100%씩 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저출산 상황을 맞이했지만 현실을 마주해야죠. 실제로 예전에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방 3개짜리, 그러니까 자식을 둘, 셋 낳을 것을 가정했을 때 적합한 주거 형태인 겁니다. 제가 지금 84제곱미터짜리 주택을 동탄에 살고 있는데요. 저 혼자 사니까 전 결혼 안 했으니까 하나는 컴퓨터 방이고 하나는 택배 방입니다. 하나는 안방이고. 근데 이건 제가 사실 동탄은 84제곱미터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59제곱미터형 주택이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는 적합한 주거 형태이고 그러면 자기 집 마련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 정책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공간 설계도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서울에 제가 만약에 59제곱미터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다용도실과 주방이 있다 했을 때 그게 3평, 4평만 돼도요 그게 1, 2억짜리 공간입니다. 그게 다용도실이 그냥 세탁기 놓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5천만 원짜리 공간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평생 세탁을 해서 5천만 원치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주방이 있으면은 그게 1억짜리 주방입니다. 2억짜리 주방입니다. 제가 평생 1, 2억어치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념 바꿔야 되는 게 과거에 싱가포르 같은 데가 그 우리의 주공 아파트에 해당하는 HDB 아파트 같은 것을 공급할 때, 그 주공 아파트 공급할 때 아예 거기는 주방이나 아니면 이런 다용도실 최소화하고 1층에다 식당으로 깔아버렸어요. 저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파트에 식당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무슨 팰리스 이런데 고급 아파트에 조식됩니다. 뭐 이런 아파트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어떤 커뮤니티형 식당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식당과 아니면 세탁 이런 기능 같은 거는 공용 공간으로 저희가 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평수가 만약 3평만 빠져도 그게 1억입니다, 거의.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자기 집을 가진 데 대한 부담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선 평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하나는 공용 공간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의 지하에 흔히 있는 코인 세탁하는 것과, 그거 사실 우리 요즘 코인 세탁방 주택가 가면 많잖아요. 근데 거기 아파트에도 이제 지하에는 그것이 배치되고, 이게 서구에서는 당연한 문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메고 가가지고 밑에 책 읽고 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 그 공급 구조 그리고 평형 이런 것도 바꿔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층들이 도시 근접성을 더 강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도권에 살고 싶은 국민들이 많아서 아니면 서울 안에 살고 싶은 국민들이 많아서 거기에 쾌적하게 더 지어주면 결국 그게 지방의 어떻게 보면 인구 유출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서울과 수도권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걸로 지방 소멸 문제가 더 가중될 수도 있는데 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서울에서의 주거라고 하는 거는요, 아파트의 수나 아니면 주거 환경의 질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결정하는 것이고, 집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거 형태도 감내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소형주택 위주의 추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주택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서울 집중을 가속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완화시키지 않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랑 지방 소멸 문제, 이게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이 방향이라는 거는 사실 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서울에 이제 여러 IT 회사나 이런 노동집약적 사업들이 집중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재를 획득하는 비용이 제일 싸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방에 좋은 회사를 차리고 핵심 연구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가지고는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사무실 렌탈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테헤란을 박아버리자. 아니 사무실 렌탈 비용이 얼마나 비싸다고 거기에 안 놓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노동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코스트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지방이 비교 우위를 가진 것들을 몇 가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요. 우리가 구미에 보면은 오늘도 제가 구미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구미에 산단 같은 것들이 공급되고 그럴 때 사실 그 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같은 것들이 대규모로 공급되고 그리고 교통도 어느 정도로 확보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금호공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들도 옆에 붙여놓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산학연이 이제 컴플렉스화되는 그런 공단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또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구미의 그런 산단이라는 거는 약간 과거의 산업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러스트벨트 얘기하는 것처럼 구미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달라진 거거든요. 저는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산업에 맞는 그런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일 수 있는 게 저는 항공 우주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남해안에 지금 깔리고 있거든요. 순천 그리고 사천 이런 데 깔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좋은 교육시설 같은 것들을 내려보내는 게 우선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에너지 코스트 같은 걸 이제 박았었는데요. 인재를 쓰는 것은 서울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기요금이 전국 단일입니다. 서울에서 전기를 쓰나 아니면은 부산에서 전기를 쓰나. 그러니까 서울에 발전소 제대로 된 거 하나 없고 화력발전소 한두 개만 있는데 여기서 전기 쓰는 비용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 많은 영남 지역에 쓰는 거나 가격이 비슷하다면은 사실 원자력 발전소 있는 것 자체가 무슨 혜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 제가 책에서 쓰고 했던 건데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님이 주도해가지고 분산에너지법이라는 걸 이제 통과시키셨어요. 이것에 따르면은 남동 임해 지역이나 아니면 영광 원자력 발전소 이런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곳에 있는 주변에는 전기요금을 이제 깎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든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전기요금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아니면 전기로, 그리고 철강산업에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굉장히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로봇 자동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분산에너지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저는 우리가 성공시켜야 된다 보는 것이 지방의 그 전력 사정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 옆에 산업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님비 현상 같은 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발전소가 오면은 이게 방사능이나 이런 위험만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자리가 따라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분산에너지법이 정착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에 전기료를 좀 싸게 주려면 사실 지금도 한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한 기관들의 적자가 걱정이 많은데 또 그 부분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인즉슨 물론 수도권에 계신
언론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지만은 가정용 전기야 뭐 사실 어디 살든지 비슷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그런 전기를 많이 먹는 사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올려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네. 이건 제가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부도덕한 겁니다. 어. 예.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량이 메가와트급인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남해안에 원전에서 서울까지 송전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송전 설비가 필요하며 그럴 바에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에 짓는 게 낫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이 사실상의 부동산 투자 겸 그리고 자신들 관리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서울 인근에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적으로 전기 비용이 많이 차이 나게 되면은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많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부산이나 이런 남해안 쪽이 맞는 게 해저 케이블이 전부 다 사실 그 남해안을 통해서 통영이나 부산을 통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일본과의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해저 케이블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도요 그렇게 성능이 안 떨어집니다. 미국까지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레이턴시라고 하는 게 네. 한 200ms 정도 되거든요. 0.2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면 한 20ms 느끼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산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특화 산업을 위해 가지고라도 좀 밀어붙여야 된다 봅니다. 자, 조금 민감한 질문 하나 드리면 이제 토제 네. 네, 서울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풀었다가 다시 묶었잖아요. 요런 것 정책에 대해서 후보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게 말해 대통령이 되면 그 강남 3구에 그 수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이 달려 있습니다. 아, 토어제 풀 것입니까? 저는 토어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토어제는 묶으면 묶을수록 풍선 효과 세게 난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토어제라는 것이 오히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의 영향도 좀 있다 보거든요. 토어제를 푸는 순간 강남에 왜 갑자기 수요가 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담이 큰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산이 10억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있을 수 있고 1000억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중에 어떤 것은 위험 자산으로 어떤 것은 안정 자산으로 어떤 것은 부동산 자산으로 각자 비율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억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실제로 부동산의 비중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지금 상계동에 뭐 10억짜리 집, 아니 6억짜리 집 이걸로 그 비중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한 채로는. 그러면은 조금 더 고가의 집이 있는 곳이 어디냐? 강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토호제를 통해 가지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망을 거기를 묶어놓다 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발달을 하죠. 예. 예를 들어 성수동에 갑자기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게 들어서 가지고 비싼 게 이제 들어선다든지 아크로포레스트 그런 것들이 막 거기에 발달하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아니면 동작구로 이제 번진다든지 한강변 흑석동 쪽에 번진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풍선 효과만 나올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똘똘한 한 채에 따른 그런 강남의 상승이 부담된다면은 똘똘한 한 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딴 데서 얘기한 적 있지만은 지방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는 1가구 2주택을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 가지고 1가구 2주택을 푸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가 조금 그 선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저 개인의 경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돈이 많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 상계동에서 정치할 때 상계동에 집이 한 채 있으니까 저희도 만약에 좀 잉여 자금이 있으면은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부동산이 속초에 있는 다른 주택이었어요.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기관지가 약해요. 그래가지고 기관지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경춘선 철도가 연장돼가 속초까지 가거든요. 동서고속화 철도에서. 그러면은 그 상봉역에서 속초까지 이제 1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백산맥 동쪽에 집이 있고 싶었어요. 그 중국발 미세먼지 들어오는 거에서 좀 영향이 없는 곳에서 별장 예, 별장이죠. 근데 호화로운 게 아니라 저 원래 어차피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코딩하는 사람이거든요. 금요일 저녁에 이제 서울에 일 끝나면은 금, 토, 일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고 그게 속초가 딱 느껴지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결심할 때쯤에는 3억이 넘어버렸어요, 다들. 그래서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의 소멸을 걱정하는 분께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제가 서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금, 토, 일 소비를 만약에 속초에서 하게 되면요. 속초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아마 제가 월, 화, 수, 목, 금 서울에 쓰는 돈보다 금, 토, 일 속초에 쓰는 돈이 몇 배 많을 거예요. 휴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지방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1가구 주택에 대한 억제를 해놓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어려워졌다. 이준석 그 후보님께서 부동산 정책으로 지금 강남 3구에 토호제 풀어서 표심 잡고 지방 표심까지 잡을 수 있는 저는 토호제로 인해 가지고 일부 강남의 키 주택들, 예를 들어 뭐 원베일리 이런 것들의 가격이 확 뛰어가지고 누군가는 뭐 100억짜리 주택을 보면서 아 기분 나빠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 거기에 돈을 그렇게 넣는 것 자체도 아무리 자산가라도 거품에 돈 넣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주택의 가치가 저는 그 정도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원베일리 사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것을 경제 논리 를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의 거래에 대해 가지고 너무 강한 규제를 한다는 거는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뭐 말랑말랑한 걸로 아직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네. 나중에 결혼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전 당연히 결혼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결혼 후에 거주하고 싶은 지역은? 일단 원베일리는 아니에요. 제가 서초 갑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어딘가요? 저는 동탄의 국회의원이니까요. 동탄 주민들 저를 계속 선택해 주신다면은 동탄도 이 동심원 이론이 있습니다. 밖에 이제 제가 지금 사는 곳은 동탄의 끄트머리 이제 신동이라는 곳이고요. 청계동 뭐 이렇게 조금 들어오면 오산동이라는 곳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롯데캐슬 몇백만 대 1위 되었던 그 롯데캐슬까지 이제 가까워지는 그 동심원인데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면 서울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심원의 한가운데로 오고 싶지 않을까. GTX 역 쪽으로 오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동탄도 이미 그 교통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커져가지고요. 제가 있는 곳과 그 롯데캐슬의 평당 가격 격차가 2.5배, 3배 정도 됩니다, 이미. 거리는 4, 5km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주식시장과 코인.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사실 김작가 TV에 채널 초창기에 이준석 후보님이 또 나와 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구독자가 한 3만 명, 5만 명. 야, 언제냐, 그게 진짜. 자선을 베풀었는데 자선을. 그때는 스튜디오도 자체 스튜디오가 없었어요. 어디 외부에 렌탈 스튜디오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눈으로 카메라 앵글도 하나야, 그때는. 힘들게 하는 오늘 시절이 카메라가 몇 대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여섯 대. 네, 지금 먹고 이제 그나마 살만해서. 근데 그 당시에 김작가 TV 나오셔서 코인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코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지금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 주식 전에 코인부터 좀 여쭤보면 최근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랑 향후 계획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요, 우리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이 코인 시장에 검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세탁이 되고, 그럼 특히 해외 자금 들어가가지고 우리 외화가 유출되고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YC라고 합니다, 이거를. Know Your Customer라는 건데, 이거를 뭐 신분증 보내서 인증하고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최대한 강화하되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유형에 대해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지금 뭐 자산을 유동하기 위해서 STO 이런 것들도 이제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다면 상장 요건은 강화해야 됩니다. 이 코인 상장을 통한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래소별로 이런 상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도덕한 거래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래소들끼리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상장 요건을 엄격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거래소끼리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은 또 잘 나가는 거래소들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거래소가 이런 협의체 틀 안에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진짜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피해자가 유발됐을 거로 미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거래소들 또는 뭐 또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사라든가 피해자들을 위한 뭐 피해 복구 이런 노력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피해 조사와 복구 노력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긴 쉽지 않다. 이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은 이 대부분의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돈 들고 튀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거래소 중에 대형 거래소 일부는 이미 거래소 주인도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취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거래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될 게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 증권이랑 이제 사실 가상자산 시장 비슷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단말기 인터페이스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MTS랑 이제 사실 거래 플랫폼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텐데요. 종목도 있고. 사실은 좀 많이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가 증권 시장을 보면은 한국 거래소가 있죠.
KRX가 있죠. 거기서 이제 모든 주식 거래 자료를 관리하죠. 그리고 증권사들은 각자의 어플을 들고 와가지고 브로커로 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개를 하면서 수수료 받아가면서 그리고 금융 상품을 통해 가지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권사가 망해도 내 주식은 안전한 겁니다. 예탁원에 내 주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코인 시장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거래소가 망하면은 사실 거래소가 내 그 자산을 자기가 들고 있고 내 원화도 들고 있고 내 코인도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망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우리도 체계를 바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한번 가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증권거래소 역할.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역할, KRX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끼리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지분 얼마씩 투자해가지고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런 어떤 지금 트레이딩 플랫폼들은 각자 앱의 독창성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뭐 돈 빌려주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걸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안전해진다, 여기가.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솔직히 말하면 2등부터 나머지 거래소들은 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제안했더니, 의원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1등이 문제군요. 1등 거래소는 우리가 왜? 왜냐면 이게 사실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식 거래하면은 저기 있잖아요. 원래 증권 거래세가 있고요. 그 농어촌 특별세가 거기에 붙어가지고 0.15% 이렇게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가 먹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에서는 이걸 둘 다 먹는 겁니다. 지금 사실. 거기에 해당하는 걸 둘 다 이제 먹는 거거든요. 그 거래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왜 이걸 열어주고 다른 데랑 경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그럼 1등 거래소, 속시원히 업비트가 그 공용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지분을 제일 많이 먹어라. 네, 그래도 좋다. 대신 플랫폼을 개방하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거래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돈들이 대한민국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가상자산 산업 발달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공약 만들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김작가 TV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또 아시는 분이라서 2019년, 20년 김작가 TV 나와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5년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는 걸 언급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또 이준석 후보님은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셨고 미국에서도 생활도 하셨으니까 트럼프의 전략적 비축 자산의 의미를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비축 자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원래 일반적으로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구두 개입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서 구두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두 개입을 하면서 그와 연관된 자산을 본인이나 주변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셜 트럼프라는 본인의 그런 밈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발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주변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종에 있는 인물들이 그림자가 많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언급 자체하는 것이 굉장히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역설적으로 이게 달러가 꽤 안정성 있는 자산이 돼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자꾸 그 관세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안정성이 위협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금을 매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또는 금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달러, 비트코인, 그리고 금 이렇게 놨을 때 이제는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기가 어렵고, 또는 두 번째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지금 이제 투자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ETF 형태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달러의 불안정성, 그러니까 이 법정 화폐에 대한 불안정성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어느 정도는 비축하겠다고 나설 수 있지만은 이게 금의 역할과 사실 중복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 그리고 절대 실물로서 아니면은 우리가 직접 보유하는 형태로 가면 안 되고 ETF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를 혹시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처럼 비트코인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오해하실까봐. 왜냐면 저는 사실 달러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졌다. 원화도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진 것처럼.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연 단위로 보면은 우상향 곡선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비트코인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채굴 난이도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방학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뭐 금도 사실상 우상향 곡선을 가져가긴 하지만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투자 자산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양자 컴퓨터 때문에 비트코인 뚫리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런데 그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저는 우상향 곡선 자체는 유지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사이클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말씀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건전성 그리고 비축 통화로 일정 부분 정도는 보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로 점점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면 저희가 또 여쭤보려는 이제 주식시장 사실 시중에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웨이트를 더 주면 줄수록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 건전한 시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전 주식시장은 결국 제가 LG를 족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 가지고 시장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산 가치보다 주식 총합의 가치가 훨씬 낮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형사적으로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진짜 승계를 목적으로 일부러 그 주식의 가액을 낮게 유지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숙제다. 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보수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은 저는 상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 주주 자본주의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시장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 왜곡들도 일어나서 그래서 자금도 자꾸 해외나 다른 데로 이탈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이제 머지않아서 국민연금에서 슬슬 돈을 찾아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많이 떠받치고 있는 거는 대부분의 아마 유력한 상장사들 2대 주주, 3대 주주 다 국민연금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대규모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 그 개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또 호재 이런 걸 구조적으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저평가돼야 될 것이 오히려 고평가되고 있고 고평가될 게 저평가되고 있는 약간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이 배당 성향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 가지고 모험성 투자나 이런 위험성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주식에 투입하는 돈을 까먹고 이제 날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배당 지향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우리나라 주식들의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은행 이자가 지금 이렇게 낮은 상황 속에서 어떤 캐시플로우에 대한 고민들 저는 있는 분들이 주식 투자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미 사실 채권 투자에 눈을 들이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할인형도 있고 뭐 쿠폰형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채 투자도 요즘 보면은 뭐 완판에 거듭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짚어보면은 저는 배당 성향의 주식들도 좀 늘어나는 게 옳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 키워드도 나왔고 노후 얘기 나와서 많은 분들 걱정하는 대중적인 걱정. 국민연금 고갈, 우리 노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 실제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우리 노후가 위험한 건지, 만약 위험하다면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갈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신연금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납입한 것에 대해 가지고 실제 뭐 1 정도의 비율, 본인 납입 대비 수령액의 비율이 1에서 1.5 사이의 비율로 가도록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구연금이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처럼 뭐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600 내시고 지금까지 2억 가까이 받아가는 분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연금 초기에 3% 내면은 나중에 소득 대체율 70% 받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유인책을 썼기 때문인데 이분들이 그때 설계했던 것보다 너무 오래 사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70살까지 사시겠지 이랬는데 이분들이 80 넘어 사시니까 엄청난 금액을 수령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 구조는 망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뭐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살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뻥이죠, 뻥. 사기에 가까운 뻥이죠. 그래서 제가 폰지 사기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빨리 던져야 되고 그러면 이게 구연금과 신연금 분리하면은 구연금에 사실 결손분을 메꾸기 위해서 한 600조 정도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재정이 600조로 투입된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600조를 일시불로 넣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600조를 우리가 만약에 어디서 대여한다 치면은 국채로 조달한다면 그에 대한 뭐 연 이자가 뭐 10몇 조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비용은 우리 경제 규모에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빨리 시작해야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 투입을 근데 이 멀쩡한 10몇 조를 가지고 다른 모 후보는 지금 자꾸 무슨 뭐 얼마씩 나눠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부터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투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이것을 늦추면은 일부 통계에 따르면은 2092년쯤 되면은 국민연금 결손분이 2경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경 단위를 상상을 못 해야 되겠는데 이게 1000조가 아니라 만조 단위입니다. 경이. 그러니까 2만 조의 결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2091, 이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면요. 그 2경원이 결손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체제를 유지한다는 거는 부도덕한 겁니다. 부도덕한 거. 예. 자, 그럼 이제 신산업 육성과 통상환경 쪽으로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미래상작 동력으로 그러면 신산업 강조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보신 한국의 신산업 육성 핵심 방향은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산업이 뭔지를 좀 발라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약간은 운도 따른 그런 지금 히트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HBM 같은 것이 굉장히 전략 물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렛대들이 있어야 앞으로 트럼프의 통상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렛대가 몇 개 더 필요한데요.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보면은 아까 제가 분할 상장 그 물적 분할 때문에 욕을 하긴 했지만 기술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 간 연구 공조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요? 예.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건 좀 외교적으로 저희가 깊게 고민해야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국회 과방위 했기 때문에 우주 항공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이제 들여다보는데 우리나라가 항공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협력 국가를 잘 정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나사가 있잖아요. 나사는 미국에 뭐 돈 들여가 자기들 혼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ESA가 있어요. 예, 유럽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유럽에 또 항공업체는 에어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간 협업이라는 것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시장 규모를 창출하고 또 그리고 우리 연구 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와 수준이 맞고 급이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감해지는 게 그럼 찾아보면 그게 아마 일본일 겁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꺼림칙하게 생각할 분도 있을 텐데요. 단편적인 예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GPS가 이제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도 GPS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KPS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도 그것에 상응하는 자신들만의 항법 위성 시스템 만들려고 그래요. 위성 항법 시스템을. 그런데 사실 중복 투자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보면 시간대도 같고 우리는 사실 같은 경도에서 돌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경도에서 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성을 사실 공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이거를 여러 대 띄우기 해가지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공동 연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이런 이견이나 이런 것들만 좀 조정되고 있을 수 있고 이렇다면은 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율화시킬 수 있다 보거든요. 이게 나라들 간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가 지금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KF-21 같은 전투기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협력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가 비용도 제대로 지불 안 하고 연구 인력도 와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뭐 스파이짓 하고 이래가지고 걸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파트너를 잘 골라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우리나라가 이제는 단독으로 이제 모든 분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이공계 인력이 많이 배출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우리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또 하나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산업이 있다면은 우리가 사실 북한과의 대치 국면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씁니다. 우리 별거 다 만듭니다. 진짜 탱크 만들지, 자주포 만들지, 전투기 만들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만들지 다 만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쓰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고립주의 얘기하면서 유럽은 니네가 알아서 니네 방어해라 이러면서 오히려 유럽에 엄청난 방산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앞으로 저희가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의 국방비 쓰는 거 이상으로 저희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분야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탱크나 자주포나 대규모 육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 거 쓸 거 아니면은. 근데 나토 호환 무기 체계는 독일하고 우리밖에 없다 보면 됩니다. 미국도 비싸서 못 만들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강화해야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점점 우리나라 인구 구조라든가 산업 환경이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육성할 수 있는 인력도 좀 예전만 못하고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 또 비용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자면 국제적 연대까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청사진을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분야를 먼저 우리가 선봉으로 육성해야 된다 꼽으시면 산업들은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걸 꼽으세요? 저는 IT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사실 IT 사업하는데 규제 때문에 망한 친구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친구가 사실 제 서울과학고등학교 동기인 친구가,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좋은 공부도 하고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에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을 좀 한국화해가지고 한국에 시작해보려고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금융 관련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거의 10년째 금융위원회 쫓아다니면서 로비하기 바쁩니다. 예. 미국에서는 다 문제없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국에만 오면은 금융위원회에 장벽에 막혀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업종을 바꿨어요. 또 막혔어요. 금융과 관련된 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친구를 보면 명징하게 정리하기로 했던 게 뭐냐면요. 기준국가제를 하려고 해요. 기준국가제. 이게 벤치마크 컨트리라는 건데 뭐냐면은 실리콘밸리에서 할 수 있는 IT 사업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다 할 수 있게 허용한다, 한 방에. 그거인 거죠. 지금까지는 뭐 이걸 어디 금융이나 아니면 어디 한 군데서 따져가지고 뭐 샌드박스를 해가지고 뭐 하게 해줄, 공무원들이 그런 권한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너는 해줄게, 너는 안 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예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지 판교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테란로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가산지탑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저희 공약이고, 이게 또 바이오 쪽으로 가면요. 생명공학이라는 쪽 가면 예전에 우리가 뭐 체세포 복제나 이런 쪽에, 아니면 뭐 체세포는 아니지만은 그런 복제, 배아복제 이런 쪽에서 황우석 교수가 치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연구윤리에 심각한 중대한 위반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에 대한 여러 지침이 너무 강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한 황우석 박사는 잘못한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연구 자체가 위축돼 버렸거든요. 그 사이에 일본이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하자면요, 일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연구, 생명공학에 관한 모든 연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제 공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기준국가제 설정하는 거죠. 네. AI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이 AI에 관해서 치고 나가는 거, 저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분들이 뭐 밥만 먹고 그만 연구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진이 있습니다. 다만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규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어디 선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기준국가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는 왜 그런 규제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있을 거죠. 우리나라는 공무원 관료사회가 사실 산업화 시대에는 효율적이었겠죠. 국민 전반의 교육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군인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죠. 그리고 관료 집단의 엘리트성만 부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관료들 중심으로 통치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데 이 관료들이 민간의 창의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관료들이 이끄는 게 아니라 관료들이 쫓아가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발상전환을 해버려야 된다. 이제는 관료들이 하는 규제라는 건 짐밖에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사실 잘 보시면은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나사를 스페이스X가 뛰어넘기 시작하잖아요. 예, 나사가 가질 수 있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른 거겠죠. 옛날에는 미국 전역에 한다 하는 과학자 다 모아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때 달에 보내자, 목표 찍어주고 돈은 무조건 줄게, 이런 식의 개발이 가능했다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우리 재밌는 거 해보자, 로켓을 던졌다 잡아볼까, 뭐 이런 거, 이제 이건 창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만들어, 돈은 무제한 줄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던졌다 다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가가 들어가지고, 야, 이거를 그러면은 던졌다 잡으면은 1kg 어치 물건을 올리는데 비용이 확 줄지 않을까? 완전 시험 과목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규제가 없는 세상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시험 과목 자체가 달라진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없애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하나 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으니까 기준국가제라는 그 또 제도도 참신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역대 거의 대부분의 정권들이 신산업 육성하겠다고 규제를 없애려고 엄청난 시도를 했잖아요. 아예 할당을 줘서 부처마다 그냥 이 숫자만큼 무조건 없애 이런 것도 한 적도 그건 있거든요. 멍청한 거죠, 그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식 규제 조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거를. 이 많은 조치를 했는데도 규제가 좀처럼 안 없어진 거에 대한 진단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냉정하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이러면은 그것을 검증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역발상을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규제를 없애자 제안했다. 근데 거꾸로 시간 리밋을 줘야 되는 것이죠. 30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30일 내에 관계기관에서 그 규제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를 대지 못하면 없어진 거로서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어떤 규제에 대해서 30일 정도 시간 동안에 존속해야 될 이유 못 찾아서는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걸 마냥 묶어놓고 시간 끌면서 그걸 하나의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벤치마크 컨트리, 그러니까 기준국가제가 시행되게 되면요. 그런 신청을 하면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진 걸로 간주한다 정도까지 갈 겁니다. 이런 샌드박스 같이 은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30일, 60일 내에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없앤다. 없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예. 이렇게 가버려야죠. 그게 이제 저희가 규제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접근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시한까지 둘 겁니다. 예, 접수 이후 30일 안 되면 이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신산업 육성하는 과정에서요. 그 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대부분 이 플랫폼화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대부분 신산업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규제 완화하고 또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도 또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대응력이 훨씬 높은 또 대기업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계열사나 늘려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에게 징세해야 될 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법인세밖에 없다. 나머지 모든 유무형의 압박은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뭐 예를 들어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살살 돈 좀 달라 그러죠. 예, 뭐 좋은 데 쓰시죠. 뭐 살살도 아니에요. 예, 가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IT 기업 창업자들이 보면은 다들 우스꽝스러운 직업을 달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라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뭐 대표이사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게임에서 뭐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갑자기 경찰 조사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보통 그냥 이사회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통치하죠. 네.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인 옥죄계가 심하다는 방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플랫폼 기업일수록 그러니까 다수의 소비자에게 어쨌든 매출을 발생시켜가지고 이익을 내는 기업일수록 빨리 튀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배달의 민족인 것이죠. 배달의 민족이 한창 성장기에 잘 나갈 때 김봉준 대표가 왜 그거를 팔고 그걸 외국 회사에 팔려고 하필 외국 회사에 팔려고 했겠네요. 신세계에서 제안 안 했을까요? 저는 외국 회사에 저는 했을 거라 보는데 신세계 같은 거 유통업체 대한민국 유통업체가 근데 그걸 왜 외국 회사 줬을까? 깔끔하게 이제 지분 정리하고 외국 회사니까 규제가 덜하겠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왜 이 회사를 미국 회사로 운영하겠다고 작정했을까? 주 사업의 터전은 한국인데 제가 요즘 국회에 있으면요. 한국에 있는 주한미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쿠팡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왜냐 미국 기업이니까 자신들이 민원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 전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오히려 쿠팡이 만약에 한국 기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신세계 같은 위치였다.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 규제 말도 못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한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 탈루하는 사람 잡아 넣어야 되고요. 법인세 외에는 다른 제약을 더 이상 두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나름대로 우리 산업 생태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또는 일부 협력사들 입장에선 대기업의 갑질 아닌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선 법인세 말고 우리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이 너무 다양한 산업에서 안 해도 될 것까지를 전부 다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추가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더 많이 남긴 거에 대해서도 저는 우선 이건 보고 싶은 게 기술 탈취는 굉장히 심각하다 봅니다. 저는 기술 탈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에 그 업체, 중소업체와 대기업 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그 형사처벌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한테 샘플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도면까지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그런 거는 저는 무조건 때려잡을 겁니다. 예, 그거는 다 그냥 감옥 보내버릴 거고요. 그런데 그와 별개로 불공정 계약 같은 경우에도 저는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납품 단가를 뭐 사실상 지정해주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근데 그거 잡겠다고 해봤자 어차피 거래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고하겠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후에라도 예를 들어 20년치 같은 거 청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대기업은 상당히 위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 밑에 하청 기업이 자료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 사업 털고 나갈 때 20년치 청구해가지고 대량 배상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 배상 시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잡아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통상 전략은 앞으로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산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에서 지금 HBM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 저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파운드리는 TSMC도 어느 순간 삐끗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예, TSMC도 지금 사실 대만에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저임금 구조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그런 분야에서 지금 2위의 위치를 갖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선단 공정에 승부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뭐 중국의 배터리에 LFP 배터리에 밀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도 제가 LG 에너지솔루션 연구소 갔다 왔는데요. 뭐 건식 공정이라든지 우리가 승부 볼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철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렛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방산 이거는 대한민국이 끌고 나가야 되고요. 이번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 하나 생긴 게 트럼프가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측면 속에서 군함의 MRO 사업을 이제 한국 조선소에 맡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아주 좋은 아이템을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이 잡았다. 제 대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근데 그냥 제가 얘기하자면 김동관 회장 제가 아는 재벌 3세 중에 제일 똑똑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또 그런 MRO 사업 같은 걸 일으키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좀 국제적 감각이 있는 그런 경영자들이 그런 지렛대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청사진들은 이제 다 들어봤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하는 건 관세인 것 같습니다. 관세 낮출 만한 나만의 비책. 저는 제가 놀랍게도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방송 나갔을 때부터요. 트럼프 저거 오래 지속 못한다 그랬어요. 네, 저거는 정말 멍청한 선택입니다. 그 자유무역을 도외시하고 저는 보호주의 무역을 했을 때 가장 트럼프에게 먼저 등을 돌릴 곳들은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미국의 빈층 또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레드넥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를 버리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소득 진짜 30만 불씩 넘어가고 이런 잘 나가는 사람은 이거 관세한다고 해서 못 버틸 상황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미국의 중서부에 아니면은 또 남부에 이런 상대적 소득이 적은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장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뜰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다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에 준하는 이상한 짓을 여러 가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딱딱딱딱한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관세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스피커 역할을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월가를 중심으로 한 지금 백악관 근처에 보좌진들이 더 큰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폭락한다,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에 트럼프를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해줬던 뭐 하위 한 30%, 40%의 계층은 사실 주식 계좌도 없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나에게 떨어진 악재도 없고 아직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큰 뭐 스피커 역할은 그분들은 아예 안 했고 오히려 월가에서 늘 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거냐 뭐 골드만삭스 출신이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단하신 것과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 상실을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 지금 디트로이트나 이런 곳에 자동차 산업이 있는 곳에서는 이미 중국산 부품의 조달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세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게 노동자들 사이에 많이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 생산하는 차량의 가격이 예를 들어 2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일자리도 사라지고 소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제대로 이 대학교 때 공부를 한 건 맞나? 이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은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이분 부동산에서 그런지 뭐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경제학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들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트럼프주의는 오래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 지금 잡힌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지 전달도 아무래도 촬영도 급하게 잡혔고 질문지 전달 늦어졌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준석 후보님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실까? 정말 다양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박학다시가 아니, 저 말고 누구 불렀어요? 첫 시작입니다. 아, 저 시작이야? 딴 사람도 오긴 오나? 올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작은 채널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양한 지식을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질문을 정말 지금 다양한 분야, 주식, 부동산, 국가재정, 뭐 국가의 방향. 저는 정치인이 멍청하면 그거는 죄악이라 생각해요. 근데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공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제가 대한민국에 보면 정치인 중에 이 멍청한 게 잘난 줄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모 대선 후보가 뭐 K 엔비디아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저분은 도대체 뭘 배운 거냐, 뭐 법학을 배우신 인분이 하지만은 그래도 경기도 정도의 지자체를 경영해 보신 분인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예.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K 엔비디아, 젠비디아 말씀하신 때 만약에 우리가 엔비디아 지분이 진짜 30% 정도였다 치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사고 쳤을 때 출렁였을 거 아니에요. 네. 국부가 20% 출렁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돈 없다고 하니까 기름 캐러 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인데 무슨 70년대식 박정희 국가주도 경제개발정책을 하나는 무슨 엔비디아 같은 거 만들겠다 그러고 하나는 뭐 기름 캐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국가 재정 및 세제 쪽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랑 국가 재정의 건정성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균형 개정은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 좋은 핑계가 있었죠, 코로나라는. 그래서 이제 지원금도 많이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도 생겼죠. 네,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돈 풀면 어디 갑니까? 부동산으로 가죠. 이런 상황이 생긴 건데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복지도 줄이고 이제는 세금도 줄여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세에 더 가까우시군요. 왜냐하면 지금 도덕적 해이가 복지에 있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냥 속 시원하게 하자면요. 저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 이런 거로 그 성매매 하신 여성분들한테 수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새로운 개념이 드는 게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인데 진짜 그렇게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준이 어디부터인가라는 것도 저는 의구심스럽고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감금당해가지고 막 폭행당하시면서 성매매 하셨다 이러면 그분들은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자립하시는 데까지. 근데 그런 경우에 노인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회에서. 근데 나가는 지원금의 액수를 보면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것들 다 저는 지출 구조조정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세금에 있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국민연금에 있어서 13% 늘리겠다 하면서 거기다 건강보험료, 준조세 성격의 이 두 가지랑 월급까지 합치면은 이제 반 정도 세금 내는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예, 번 돈의 반 정도를 그냥 까고 시작하는. 거기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있으면은 또 몇백만 원 까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어디 있어가지고 솔직히 소비를 합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조세와 준조세가 쌓여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 오히려 이 저소득층에서 크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한계 소비 성향 이전에 저소득층에서는 그냥 주택담보대출 갚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중산층 이상급에서 지금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되게 위험하다 느끼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처분 소득이 더 이상 줄지 않게 감세와 더불어서
복지 축소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저는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요, 아주 안 좋은 패턴을 겪은 게요. 우리가 메르스나 코로나가 있을 때 건강보험 흑자가 납니다. 왜냐면 건강보험 병원에 안 가니까요. 박근혜 때 메르스에서 흑자 왕창 난 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케어라는 걸 가지고 왕창 늘려놓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MRI를 이렇게 기본 서비스처럼 제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MRI라는 거는 상당한 고급 서비스예요. 그래가지고 MRI라는 걸 이렇게 많이 찍도록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MRI 급여화하면서 MRI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해가지고 몇천억씩 더 들어가니까 더 건강보험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거는 완전히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소비 지출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되고, 이게 보면 또 자영업자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영향 주는 거거든요. 제가 동탄 국회의원 해보니까요, 경제는 정직해요. 삼성전자가 원래 PS 많이 나오다가, 저희 동탄이 이제 삼성전자분들이 많거든요. PS 안 나오니까 고깃집 텅텅 비었어요. 예. 원래 제가 동탄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가면은, 인산인해였던 것도 저 가면은 황제 대접받아요. 예, 물론 국회의원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 워낙 고객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유치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뭐 그냥 고기 한 접시 시키면은 뭐 다른 게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거는 우리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그런 어떤 떼가는 거. 두 번째로 이자율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담대 이자율이 굉장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진짜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그냥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씩 줄어든 집 많아요. 이것들. 저는 모든 정책의 중심은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돼야 된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복지 지출의 효율성, 그리고 그 축소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세도, 우리 감세 기조도 해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리고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 그 머스크 한다는 거, 정부 효율부, 도지라고 하는 거, 그것도 저는 한국에 맞게 되게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선 대한민국 부처가 너무 많아요. 18개 부거든요, 지금. 그런데 솔직히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중벤부, 중기벤처부, 중소기업 벤처부랑 산자부가 하는 영역이 갈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과거에 중소기업청이었다가 민원 때문에 이제 올라와서 중소기업 벤처부가 된 건데, 저는 다시 이런 것들은 좀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뭐 여가부 통일부 이런 건 제가 시한부성 붙였는데 왜인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것이고, 그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무원 확장 늘려놨는데요. 이제는 뭐 뽑은 분들을 뭐 이렇게 나가랄 수 없지만은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수를 줄여야 되는 게요. 저는 이제 주민센터 같은 것들도요, 완전 효율적으로 고쳐야 된다. 저는 서울에 이제 무슨 동 주민센터 가서 이제 민원 발급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요. 그거 동사무소 다 팔아버리고요. 전 지하철역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생각해요. 요즘 지하철역 지하상가 가보면요, 다 비었어요. 주민센터 건물 다 갖다 이제 팔고요. 아니면 거긴 다 헬스장을 바꾸고, 이제 지하철역마다 오히려 그런 민원 발급실 같은 걸 설치하는 게 나아요. 네. 저는 동사무소에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 이제 가보면은 창구도 세 분 하나 했어. 뭐 1번부터 3번까지 뭐 하고 뭐 등기분 6번으로 오시고 왜 그걸 나누냐고요, 저는. 편하긴 하던데.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다른 업무라고. 예? 1, 2, 3번 전문가가 어디 있고 6번 전문가가 어디 있다고. 등기부 전문가가 어디 있고 어디가 무슨 뭐 토지대장 전문가가 어디 있다고.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물론 현업에 있는 분들은 나름 항변하시겠지만은 저는 드디어 이제 갈아엎을 때가 됐다. 그냥 지하철역에 보면은 웬만하면은 키오스크로 하고, 그리고 거기 정 안 되면은 한 2분 정도 배치해가지고 지하철역마다 발급하는 거 도와드리고, 아니면 솔직히 무슨 서류 떼가는 것도 이제 사실 사치예요, 이제. 예? 예를 들어 요즘 모바일 운전면허증 있는 것처럼 그냥 어디 가서 뭐 보여줄 게 있으면은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전자전송하면 되는 거지. 예? 우리나라에는 그런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일자리 효율화 부서의 수장이 되셔도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하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걸 반값으로 그거 하시는 전당포 사나이들 이런 거 같이. 저는 모든 것의 효율을 좀 증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버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원래 하시던 질문이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저도 원론적인 취지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대세가 됐고, 1인 가구라고 하면 예전에 가족을 통해서 지원받고 서포트 받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마지막 마지노 노선을 다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다 귀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지만 사실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가족들도 너무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국 국가가 더 복지로 이분들의 기본적인 기저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저는 복지라는 것이 애초에 그물을 만드는 것이냐, 누가 떨어졌을 때 거기 그물을 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거냐, 아니면은 진짜 궁전을 지어주는 것이 복지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관점이 다르다 봐요. 저는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 복지다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어떤 은퇴하신 분이 뭐 무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뭐 온천까지 지하철 타고 한번 갔다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병원 가가지고 요즘 어떤 한의원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 보면 거의 카페처럼 꾸며놓은 것도 있던데 2,000원, 3,000원 내고 진료 받으시면 차 한 잔 드시고 오시고 이런 거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정상적인 복지의 모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용 구조가 한없이 잘못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계동 살 때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요. 상계역, 당고개역 이렇게 지하철역 있잖아요. 그 지하철역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그 상계동에 있는 전통시장 안 가십니다. 그럼 어디 가나요? 경동시장 가십니다. 가기 편하니까 아닌가요? 공짜니까. 공짜니까. 그렇죠. 예. 왜냐? 그 상계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만약에 당국에서 상계 중앙시장이라는 곳까지 가려 그러면은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럼 1,400원, 왕복 3,000원이잖아요. 나물 하나 사러 가시는데 3,000원이 추가되면은 비싸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경동시장 가면은 애초에 나물이 조금 더 싸고, 네, 그리고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용 구조 왜곡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중앙시장의 상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자기 시장에 올 수요를 없애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경제나 아니면 국가 이거 정책을 큰 틀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쿠팡만이 적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니죠. 상계 중앙시장의 적은 지하철 무임승차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합리적으로 조정이 좀 돼야 된다 보고요. 불공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지금 서울지하철 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돼요. 근데 신분당선하고 GTX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무임승차를 나중에 못 없앨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잘 생각해보면은 압구정에 사는 노인분은 무료입니다. 동탄이나 아니면 후원 광교에 사는 노인은 서울 한번 나오려면은 4,000원씩 내야 됩니다. 이게 다 왜곡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봅니다. 뭐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신지 이해했습니다. 민간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복지에서 불필요한 지출 나가는 것도 너무 많으니 그것도 효율화하고 좀 줄일 건 줄이자. 그리고 감세도 같이 해서 뭔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정부가 돈을 써야 될 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돈 쓸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 역대 정권들이 시도했다가 좌초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했던 뭐 종교 단체들에게 과세한다든가, 그리고 사실 또 선거 직전에는 항상 또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에게 또 과세 유예해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금액이 만만치 않은 이득이 분명 있으니 이것도 또 분명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고, 나름대로 증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게 표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으시거든요. 저는 증세를 얘기하거나 감세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얼마나 지출 구조 조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국방비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휴전선을 왜 지키고 있을까요?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보더라인 디펜스라고 하죠.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우리랑 북한과의 관계 속에 DMZ가 있고요. 뭐 인도 파키스탄 국경 이런데, 하다못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철저한처럼 경계선에다 그렇게 많이 세워놓지 않습니다. 실제 전쟁을 연습하려면은 철책선에 가가지고 만져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전쟁 연습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 근무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후방 기지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거 외에도 산업 같은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뭐 에너지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수도권을 송전에 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서울교통공사 다니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9호선까지 모든 지하철에는 자동 운전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활성화를 못 시키죠. 노조에서 반대하겠죠. 안전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신분당선은 개통된 뒤로 지금까지 계속 무인 운전입니다. 근데 신분당선의 사고율이나 아니면은 정위치 도착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은
결연하게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사회 효율이라는 것이 증대. 왜냐 서울 지하철 부채 같은 것들 어차피 다 세금 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에 지금 근무하신 분들을 해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추가 인력을 덜 뽑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다 조세 부담을 오고 그럼 증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효율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효율충입니다. 네. 네, 극한의 효율충. 그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 수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진 않고 네.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또 복지도 줄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에 투자해야 한다는 건데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분들은 아까 그물망이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줄이는 거니까 그분들은 다 어디로 최고의 비율이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분들을 케어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공공근로 일자리를 이제 양산했던 것처럼 그럼 가면 다 풀 뽑고 있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엄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효율이 증대되는 과정 속에서 더 산업이 진흥될 수 있는 게 있다 봅니다. 이게 우리가 고립계가 아니라 결국 글로벌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효율이 증대되면은 우리 공산품이나 우리 서비스 상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또는 그 비용 구조가 개선되면요. 판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효율화는 결코 일자리 줄인 방향만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효율화가 혁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효율화라는 거, 효율화가 오히려 우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국제시장의 판로가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나름대로 그럼 가장 최근 이제 현안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올해부터 이제 뭐 직접 통치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선 재정 건전성과 경기 지원 둘 중에 어느 게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재정 건전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보는데 재정 건전성은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자 재정을 당연시 해놓은 것을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경기를 띄우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실 SOC 분야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건설산업 경기 불러일으킨다 이런 게 있긴 한데요. 그걸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 저는. 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SOC 갖고 이제 띄우긴 어렵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야권 유력 후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이번에도 또 많이 느시는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경제 얘기할 때 망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똑같아요. 뭐 맨날 주겠다. 뭐 기본으로 뭐 주겠다. 이번에 오늘 보니까 기본으로 뭐 챗GPT 같은 구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해놓고 나중에 돈은 어디서 댈래? 그러면 그 다음에 갖다 끌어댄다고 젠비디아 뭐 이런 거거든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뭐 공짜로 준다. 돈은 어디서 댈래? 그러면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도 보면은 뭐 사내 유보금 같은 소리 하다가 이제 망신사고 이러는 것처럼 사내 유보금이 진짜 어디 유보되어 있는 돈인 줄 알아요. 그거 전부 다 사실 다 부동산이나 아니면 설비나 이런 걸 투자되어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런 좀 덜 배움 또는 무식함을 드러내면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아까 제가 정치인이 모르면은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나쁜 걸 바탕으로 나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경계해야 될 일인데 저는 이분이 똑같아요. 패턴이. 뭐 준다고 해요. 돈은 하면은 사내 유보금, 젠비디아 뭐 이런 거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제대로 걸러내야 된다. 그냥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시간 30분 넘게 긴 인터뷰 했는데 오늘 간통하는 키워드 하나만 여쭤보면 부도덕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셨어요. 후보님 생각하신 부도덕은 뭔지랑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고 평소에도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말을 좀 개인적으로 저도 따르게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후보님 생각하시는 상식이란 뭔지 부도덕은 뭔지. 상식이라는 건요.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떼거리 논리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논리적인 이야기라면 귀담아 줄 줄 아는 것이 상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몰려가지고 우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부도덕이라는 걸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도덕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사장님 중에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정말 매일 저한테 안부를 묻고 잘 지내니 뭐 요즘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보통 그런 데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 좋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 최악의 사장은 월급 못 주는 사장입니다. 그거를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사탕 발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면은 그게 부도덕한 거다.
예. 보통 그 월급 못 주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네. 그럼 나중에는 그 이유, 그 발생한 상황 때문에 나쁜 사람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를 왜 하시는지랑 본인이 또 정치인의 삶을 선택하신 이유랑 그리고 오늘 또 대선 후보로 나와주신 거니까 본인만의 PR 및 다른 이제 후보분들이 점차 윤곽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뭔지. 이준석이 했던 말들이 맞는 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얻어맞는 말이 많기 때문이지만 나중에 하면 또 옳은 말, 맞는 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면서 저라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내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그게 제일 쉽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여유가 있거나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옳은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야지 조금이라도 옳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택들을 해야지만 이 경쟁을, 국제 경쟁을 뚫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치하면서 한 60%의 확률로만도 제가 맞는 판단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것보다 타율이 높은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60% 확률로 오르는 주식을 고를 수 있으면 여러분이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많이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성역 없는 정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성 문제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장애인 문제나 이런 것들 대한민국 정치하면 저거를 피해가라가 원래 선배들이 조언해 주는 거거든요. 여성 문제나 장애인 문제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만 본다. 그런데 그건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소신이 항상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의 이준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꿈은 어렸을 때 서울의 상경한 저희 아버지가 4호선 종점인 상계동에 정착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 수는 있으나 제일 싼 집을 골랐던 거겠죠. 근데 거기서 자라난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너는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당시에 프로파간다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쨌든 나라 돈으로 또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정치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 삶의 스토리가 저만의 스토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대한민국의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그 꿈이 끊긴 가정들이 생겼거든요. 예, 자신이 공부나 아니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긴다고 생각할 때 그 사회가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다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셔도 또 정치하실 거예요? 해보면 할만합니다 이거. 네. 왜냐면 저 원래 벤처 하려는 사람이거든요. 저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벤처 했으면은.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여러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매력이고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제 삶이 저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을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작가 TV와 여의도 맨션에서는 대선 특집으로 이준석 대선 후보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있을 소중한 한 표에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김작가 박종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